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경제 상황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25% 선에서 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좀 올려야 하지 않나,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부동산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려와 반발도 있지만 기대와 지지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제대로 된 효과와 정확한 처방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벌백계를 통해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한 부동산 탈세 조사의 경우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강도 높은 핀셋 세무조사가 기대하는 건 뭔지, 혹여 빠뜨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와 함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새롭게 선보입니다. 뉴스 속에 등장하는 경제 개념, 또 경제 개념의 맥락과 의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러 경제 국면마다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계 1년 이상 1.25%에 멈춰 있는데요. 정부의 금융규제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상까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이번 달 31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또 지금 인상이라는 게 조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저희가 배경을 봐야 할까요?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크게 경기 측면과 물가를 고려합니다. 네. 먼저 국내 경기가 기준금리를 올려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높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수출 역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 편성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가를 살펴보면 7월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자체만 보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네. 종합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기 그리고 커지는 물가 부담 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물가, 한은이 관리하는 물가 기준보다 사실 좀 체감 물가는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25%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인 배경도 궁금하고요. 한국은행 총재 역시 6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거든요. 결국 정책적으로 좀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능성이라든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앞서 언급하였듯 국내 경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물가 상승률 역시 점차 높아지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또한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국내 기준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양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 속도가 아직 빠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엔 좀 부담이 있어서 고려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계대출 쪽을 좀 볼게요. 돈의 움직임일 텐데 이 6월에 6조 2천억 원에서 지난달에 6조 7천억 원. 지금 대출 잡겠다고 정부가 조금 뭐랄까요. 담벼락을 많이 높였는데도 이 증가세가 안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역시 말씀하신 경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7월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아무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단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6월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서울 등 지역의 LTV 및 DTI를 금융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또한 8월에 가계부채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네네. 발표 이전에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7월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그래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대출이라던가 이런 돈의 흐름을 좀 더 강력하게 억제해보겠다라는 배경으로도 보던데요. 채권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1.83%까지 올랐는데요. 이것은 2015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8%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인 1.25%와 비교해봐도 국고채 3년물 금리와의 격차는 0.58%까지 벌어졌는데 네. 이것 역시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등이 채권 금리를 높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최근 북한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 역시 네네. 최근 채권 금리가 높아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코스피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사실은 6.19 대책의 약발이 약했다라는 평가 때문일까요? 8.2 대책이 추가로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물론 뭐 더 전방위적인 규제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소득의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모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원인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풍부했고 그리고 네. 저금리로 인해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국내 경기가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 소비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 역시 일부 국한된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네. 따라서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안정을 넘어 국내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면 기준금리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역시 시기적인 문제가 관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하지 않고 자산 축소는 계속 찬성된다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 금리와의 관계를 봐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연 하반기나 올해 말 정도가 될까요? 시기적으로도 사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텐데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금통위가 개최되는 8월 31일에는 네.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향후 발표될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은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만약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연말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미국 상황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신 것처럼 미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미국은 지금 자산 축소, 즉 뭐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하겠다, 또 뭐 돈을 더 이상 시중에 풀지 않겠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금리 인상은 좀 더 아직은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6월에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는 같아졌습니다. 네, 상한선과 같아졌죠. 예, 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던 과거 시기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험을 살펴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 현상이 발생했지만 금융시장은 조기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계적으로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 리스크 역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리스크 관리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청자 여러분들이 뉴스 혹은 인터뷰를 듣다가 혹은 경제 공감사전에서 내세운 주제어를 듣다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 녹여서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 주제인데요.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범죄 행위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국세청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좀 조사하겠다, 이런 후속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건데요. 탈세 혐의가 인정되면 양도세와 탈루세금을 모두 추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아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납세는 사실 의무입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모두가 약속한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특히 부동산에서 개인적인 이익만을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나 규모는 과거 1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줄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탈세에 대한 생각 좋을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근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온 건데요.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을 3조 원 가까이 오히려 늘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네요. 네, 한국은행이 발간한 그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2016년부터 2065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이 연평균 2조 8천억 원의 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면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면서 이 사회보호와 보건 분야 재정 지출이 매년 평균 5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15세 미만 인구가 줄면서 이 교육 지출은 연평균 5천억 원 정도 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반 공공 서비스 같은 기타 부분 지출도 매년 2조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됐습니다. 예, 고령화가 결국 나라 살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재정 수입도 좀 감소되는 요인이 되나요? 네, 이 소비세를 제외한 세금 수입이 2015년에는 약 170조 원에서 2065년엔
는 123조 원 정도로 5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 사이에 28% 정도 좀 줄어드는 건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가 확산하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그만큼 세입도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세금 수입은 줄고 이 재정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도 해결하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먼 이야기라 아직 좀 구체적인 대책은 안 보이네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를 넘어섰다. 이거 굉장히 요즘 반도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좀 자료로서 좀 더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반도체 부문의 무역 수지 흑자가 288억 9,400만 달러로 좀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26억 7,700만 달러보다 무려 130%나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만 47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좀 추가를 하면서 7개월 만에 지난달 전체 흑자액은 256억 달러를 좀 훌쩍 넘어선 건데요. 이 부문별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271억 6천 달러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작년에는 이 적자를 기록했던 시스템 반도체 부문도 14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최근에 이 DRAM과 닌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 흑자도 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일까요? 지금 반도체 업자는 부랴부랴 공장도 빨리 짓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너무 쏠려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의 49%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역시 좀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문까지 합하면 이 무역 흑자가 422억 달러의 정도 되는데 전체 무역 흑자의 76%를 차지하면서 무역 수지 편중이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4분의 3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서 언제든지 좀 시황이 좀 꺾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이 기술 격차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쏠림의 가장 큰 단점은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자고 내놓은 대책인데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0.01% 좀 내렸습니다.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상승세가 좀 주춤했는데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강남과 강북 모두 하락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0.03%가 떨어졌는데요. 주간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작년 2월 이후에 75주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높은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노원구 등이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섰고요. 마포구와 용산구 등은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강남 4구와 양천구 등도 하락했고요. 구로구와 관악구 등은 좀 보합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6.19 이후에도 가파르게 위로 올랐는데 좀 그 상승세가 확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전세값은 오르긴 했는데 좀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을 보니까 한 주간 0.01% 올랐는데요. 서울은 강북권이 좀 보합세에 그쳤고 강남권은 상승폭이 좀 줄면서 전체 상승세도 좀 주춤했습니다. 이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이 재건축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계절적인 비수기로 인해서 오름폭은 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강북권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도심권 출퇴근이 가능한 동대문과 상승폭이 좀 컸고요. 반면에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중구와 이 종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자,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좀 오른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행정안전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따라서 이 고소득층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이 국세의 10%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일에 과세 표준이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는 3%포인트, 또 연간 소득이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연쇄 소득세율도 2%포인트 좀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10%포인트 좀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이런 부분도 있나요?
네, 이 창업이나 벤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또 이 노인 복지시설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이나 연장 조치도 좀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창업 벤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 재산세 감면 비율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사내 벤처 지원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의 좀 5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좀 신설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앞으로 이 같은 이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도 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선은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피부에 와닿는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대책도 내놨네요.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 또 이 폭우와 이 폭염으로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좀 내놓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기준으로 보면 배추는 1년 전보다 포기당 33%, 오이는 45%, 또 상추는 60%나 뛰었는데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배추와 무, 또 양파 등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좀 할인 판매를 하고 또 이 담합과 편법 가격 인상 같은 시장 교란 요인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것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도체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의 슈퍼 호황에 좀 기댄 측면이 큰데요. 그나마 슈퍼 호황을 잘 누릴 수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제 과거에 투자한 결과물 때문인데 지금처럼 잘 나갈 때 선제적인 투자, 또 수출 편중 현상을 좀 개선할 대책을 좀 서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대책은 늦습니다. 지금 쏠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부동산 대책은 워낙 임팩트가 큽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자산과 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들 자산을 증식해 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핀셋으로 소수 탈세자를 아주 시범 케이스로 강력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12년 만에 나선 세무조사인데요. 규모가 2005년 831 대책 이후 실시된 조사 2,700명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차별로 칼을 휘두르기보다 혐의가 확실한 투기 세력을 본보기로 잡겠다 이런 의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방식의 부동산 세금 탈루 문제를 잡겠다라는 건지 286명의 탈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떤 것들인지도 조금 알아보겠고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의도대로 될 것인가 어떤 보여주기에 그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사 제목들에 일벌백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 뭔가 상징적이지만 시장에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 같긴 한데요. 전체적인 조사 배경이나 시점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이 투기화되는 것을 정부가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탈세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주택 취득 자금을 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연 부동산 투기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네네. 라는 의심점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8.2 부동산 대책의 중요 핵심은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여기서 10%를 더한 60%를 더한다라는 60%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렇게 하고도 세금을 내고도 마진율이 4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조사 시점을 보면은 네. 저도 면밀히 봤더니 이게 8.2 대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검토를 해보니까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리 네. 대책은 파리 대책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파리 대책은 일단 내년 4월까지 주택을 팔고 떠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시범 케이스로 아까 말씀하신 286명 세무조사를 해서 엄하게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네.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이 팔고 떠나갈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정부는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떤 일종의 이 앞서 후행될 뒤따를 행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시그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2005년 831 대책 이후에 있었던 세무조사와 좀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네. 과거와 다릅니다. 핀셋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방식이 묘사되는 부분인데요. 네. 2,700명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번엔 286명 좀 심하다, 혐의가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내용 보시면 좀 좀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때 2,700명 2005년 831 대책 때의 투기 현황이나 네네. 지금 286명의 투기 조사의 그 유형은 거의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가 새로운 유형은 없는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이런 이거거든요. 네.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주인이 지급했다. 이런 거. 네. 분양권을 재차 양도했으나 중간 거래 과정은 신고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네. 그다음에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차익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해 주었다. 네. 그다음에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이와 같은 유형들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들은 2005년도나 현재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다를 바가 없는데 그때처럼 사실은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거나 확대해서 바꾸자가 아니라 지금 한 280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인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네. 물론 정부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세무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도 이미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수집 분석을 해 놓았는데 이미 자료가 있군요. 네. 네네. 그래서 파리 대책을 이제 내년 4월까지 어쨌든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 좋은 결과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네.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 아파트 보유라든지 축소 세금 납부,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겠다가 아니라 지금 약간 시그널을 준다라는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좀 기대하는 바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참말로 태풍이 불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조사했던 286명과 그 언저리에 다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잠복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투기 수요자들은 일단 286명 세무조사의 결과를 아마 지켜봐야겠네요.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네.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입을 얻는 집단이고요. 네. 부동산 투기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를 해서 투기 차익을 얻겠다 하는 집단입니다. 네네. 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부동산 투기세액들이 많아서 투기소득이 많으면 국세 투입은 더 늘어갑니다. 네, 세금이 더 느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까지 과세관청이 투기세력과 참 열심히 싸워서 이만큼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지만은 네. 이것은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 세금 정책은 일단 거래 단계에서의 세금은 많이 약화를 시켜서 네. 거래가 빈번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하지만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없는 세무조사는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그 동결 효과의 여파로 정말 부동산을 사야 될 사람이 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정작 좀 뭐랄까요, 이 센 바람을 불었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그대로 숨어 있고 약한 것들만 날아가면 오히려 역효과일 텐데 좀 위법한 것을 조사해서 탈세를 밝혀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거나 줄인 것들을 보면 좀 제도도 보완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완점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째, 양도소득세, 부동산 네. 관련된 상속 중에서 너무 복잡합니다. 아, 네. 왜 복잡하냐면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네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예. 경기가 불황일 때는 네. 부동산을 좀 사라, 대출을 해서 사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네네. 부동산을 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과세도 하고 감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을 샀습니다. 네네. 정부가 투기 조장을 해놓고 이제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하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정부가 투기 조장을 했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네. 경기가 어려워도. 네네. 두 번째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제일 핵심은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그렇죠. 돈을 돈이 보겠다죠.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사실은 과세관청이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있는 거니? 아직도 주식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실명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돈이 오고 가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세관청이 일일다 입증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투기 조장을 하지 말고 네. 두 번째 주식 실명제 제도를 도입을 한다 치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 감히 부동산 투기자들이 현재 같은 투기 시장에 뛰어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의 흐름을 사실 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짧게 인식 변환에 대한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에 나온 말인데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무전유세, 유전무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좀 내야 될 세금 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세금을 좀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층들이 세금을 유명한 조력인들, 즉 네.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동원해서 네네. 탈세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네. 거기에 관련된 조력자들도 탈세자 못지않게 처벌을 하여야만 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화되는 것을 막을 수 네.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목요일부터 야심차게 저희가 여름부터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경제 뉴스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용어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그 핵심을 도와주실 분 이제 목요일 아주 생생경쟁의 터줏대감처럼 함께 하실 겁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부 홍영만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 경제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또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경제 내공 얻어가는데 아마 최고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찬이신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마련한 주제가 GDP입니다. 이 얘기 저도 많이 해요. 경제 성장률이 어쩌고 우리가 3%가 되고 2%가 되고 하는데 그 뉴스 들으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거 3% 2%가 뭔 중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내세우는데 당장 와닿지는 않기도 하는데 GDP 어떤 겁니까? 네, GDP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에서 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의 가격을 모두 합한 겁니다. 네. 한번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뭐 사실 수십만 개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핸드폰하고 자동차 그리고 삼계탕만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만약. 예, 그래서 10만 원짜리 핸드폰을 만약에 100만 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한 1,000억 원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3천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중형 자동차를 10,000대를 만든다 하면은 그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온 국민이 삼계탕을 이제 더우니까 요즘 많이 드셔서 네. 한 그릇씩 다 드셨다 그러면 한 그릇에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할 때 네. 그게 한 5천억 원 됩니다. 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한 9천억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물품의 가격을 다 더한 거거든요. 네. 이게 GD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핸드폰 더 팔리고 삼계탕 네. 더 많이 먹고 자동차 더 많이 팔면 GDP가 올라가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GDP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경제 활동에 얼마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이죠. 예, 이제 GDP 관련된 뉴스 들으시면 여러분 이 숫자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이게 삼계탕 가게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닭 파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런 것도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GDP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은 세계 전 지구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처럼 이 대공황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민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걸 네. 체계적으로 좀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그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때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경제학계의 그 유명한 러시아 출신의 쿠즈네츠라고 하는 네. 그런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초로 GDP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노벨상도 받게 되는데요. 1937년에 네. 미국에서 최초로 GDP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됐고 네. 이것이 1942년에 이제 좀 더 이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매년 이 통계치를 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이걸 매년 발표하고 있죠. 예,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국가 지도를 그린 것처럼 네. 경제 지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지. 예.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막 구제 어렵게 분석도 하고 하거든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GDP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느냐 하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성장이 7%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 국민들의 월급이 7%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윳돈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사서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첫 번째로 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은행 같은 데서 이 GDP 성장 추세를 보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지 네.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이자율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네네네. 이거 물가 말씀을 관리 하셨는데 목표를 지키고 있다. 네.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 경제가 이게 그 기본 체력을 넘어서서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우리도 이제 이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병에 걸리죠. 열이 올라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나 똑같이 이게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이 물가는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망가뜨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 GDP를 딱 보고 있으면서 네. 이게 좀 과도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GDP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바로 GDP 성장률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앞으로 더 일자리가 생겨날지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하는 정보를 이 GDP가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자 여러분 뭐 몇 % 성장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보통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실질 성장률이 1% 늘어나면 일자리도 한 1%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600만 명이 고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 성장률이 한 3% 되는데요. 이 3% 정도가 되면은 한 78만 자리가 1년에 새롭게 이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요즘 그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성장은 되는데 일자리는 별로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하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일을 다 했었는데 요새는 로봇가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또 일을 대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똑같이 성장을 해도. 그래서 최근에 그 고용 통계를 보면 2015년하고 2016년에 약 한 3%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일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성장하면 한 78만 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34만 개. 그리고 2016년에는 30만 개밖에 일자리가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일단 틀려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1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성장률 올라진다고 막 정부가 자랑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좀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다 지금 이런 발표를 정부가 했는데 1인당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국민수가 많은 데는 불리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우리나라 GDP가 세계로 보면은 11번째입니다.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당 GDP로 계산하면 48번째로 내려가요. 48등이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이게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고요. 인도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좀 1인당으로 좀 잘 사는 나라도 있나요? 네, 1인당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스위스,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실 GDP 규모는 작지만 1인당으로 계산하면 커지죠. 자, 시간이 좀 저희가 뭐 오늘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데요. 앞서 설명했지만 명목 GDP, 실질 GDP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 뭐 언뜻 보면 명목은 숫자 같고 실질은 진짜 이 GDP 내용 같긴 한데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수준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지금 보면은 2015년도의 기준 가격으로 GDP를 계산하면 그건 실질 GDP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2016년에 만약에 한 2% 올랐다. 그럼 그 2% 오른 물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거를 뭐 명목 GDP, 경상 GDP라고 하는데 이 실질 GDP는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명목 GDP는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다 이럴 때는 명목 GDP를 사용을 하죠. 자, 우리 경제 주체들은 다 이런 GDP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역할을 서로 맡아야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일자리 같은 거는 이제 민간 기업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규제를 완화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이끌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열린 자세로 말해야 기업, 가게, 정부가 같이 힘을 합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인데 정말 금방 지나갔고요. 매주 목요일 찾아와서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 다 내공 키워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부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했고요. 포스코와 함께한 생생경제였습니다. 9246님은 택시기사님이신데요. 손님도 저도 보유세 한 표고요. 탈세하시는 분들 흡혈귀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속 시원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